댁의 딸이 제 남편이랑 바람난 거 알고 계십니까?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던 최고급 한정식 VIP류. 하하호호 거칠에 섞인 웃음소리가 오가던 그 방의 공기는 제가 던진 이 한마디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자기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쉴 새 없이 떠벌리던 예비 사돈댁의 입은 그대로 떡 벌어졌죠. 평생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제 동생의 팔짱을 끼고 있던 예비 올케는 유령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던 제 믿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기만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 깨달았던 그날, 저는 제가 온 청춘을 바쳐 지켜낸 제 가족을 위해 기꺼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역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남동생의 순정을 짓밟은 두 짐승을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젊은 나이에 제 이름을 건 회사를 번듯하게 키워내기까지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현장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독하게 일했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던 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부모님을 한나란시의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핏덩이 같은 중학생 동생을 거둬야 했어요. 내 청춘, 내 연애 같은 건 사치라 여기며 동생을 아들처럼 애틋하게 뒷바라지했고 그 덕분에 동생은 번듯한 대기업 연구원으로 아주 간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동생이 번듯한 직장을 잡고 나서야 저도 한숨을 돌렸고 늦깎이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는데 제가 주말까지 현장에 나가 쉴 틈 없이 일할 때면 집에서 다정하게 파스타나 찌개를 끓여놓고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겉보기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길어졌다며 자정이 넘어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편은 현관에서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김 부장 때문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 혀가 꼬인 채로 칭얼거리는 남편을 달래며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저는 땀과 술 냄새에 절은 남편의 재킷을 벗겨 옷장에 걸려고 옷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털어 정돈하려던 제 손끝이 순간 허전함을 느꼈어요. 남편의 넥타이에 당연히 달려 있어야 할 물건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건 제가 지난 결혼기념일에 거금을 들여 주문 제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금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남편의 영문 이니셜까지 정교하게 새겨 넣어서 남편도 평소에 부적처럼 매일같이 차고 다니던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죠. 여보, 당신 넥타이 핀 어디 갔어? 아침에 차고 나갔잖아. 침대에 걸터 앉아 양말을 벗던 남편의 등 뒤로 묻자 남편의 어깨가 흠찍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넥타이 핀? 아, 그거. 남편은 갑자기 술이 확 깬 사람처럼 허둥지둥 자신의 셔츠 가슴팍을 더듬거리더니 이내 시선을 바닥으로 깔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까 회사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세면대에 빠뜨린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내가 내일 출근해서 관리팀에 말해서 배관이라도 뜯어볼게. 말투는 미안해하고 있었지만 저를 힐쩍 쳐다보는 그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서늘하게 뒷목을 스쳤지만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찝찝하다며
서둘러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죠. 찝찝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 출근한 다음 날 오전.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마감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남동생이었어요. 평소 업무 시간에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 녀석이라 놀란 마음에 회의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바빠? 통화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한 톤이 아니라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누나, 나 드디어 결혼할 사람 생겼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누나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던 녀석이 장가를 가겠다니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뛸 듯이 기뻤던 저는 당장 이번 주말에 남편과 함께 정식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차리며 저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남편에게 저는 벅찬 가슴을 안고 동생의 결혼 소식을 전했죠. 여보, 내 동생 말이야. 드디어 장가 간대. 이번 주말에 예비 신부 데리고 밥 먹기로 했어. 당신도 시간 비워놔. 그 말을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남편이 들고 있던 유리 물컵이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 여보,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저와 달리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 미안. 내가 요즘 야근이 잦아서 피곤해서 손이 미끄러졌네. 남편은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고는 맨손으로 허둥지둥 깨진 유리 파편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장되고 허둥대는 행동이 너무 낯설고 이상해서 저는 식탁 너머로 남편의 정수리를 빤히 내려다보았죠. 주말이 다가올수록 남편의 이상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남편은 자꾸만 마른 기침을 해대며 슬금슬금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나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처남 식사 자리는 당신 혼자 가면 안 될까? 게다가 주말에 급하게 처리할 회사 업무도 좀 생겼고 평소 같으면 그래 쉬어라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신 우리 남매에게 올케를 맞이하는 자리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내 유일한 동생이 결혼할 사람 처음 인사시키는 자리인데 매형이 빠진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이 정 아프면 약 먹고 잠깐 앉아만 있다 와. 절대 안 돼. 제가 정색을 하며 강하게 압박하자 남편은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 식당의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습니다. 새 식구가 될 사람에게 우리 집안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울 앞에서 주말 외출을 준비하며 화장을 고치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지만 끈질긴 의심의 씨앗이 자꾸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과도한 거부 반응, 동생의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묘하게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떨리던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특별한 넥타이 핀. 아니야, 요즘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 회사 일이 힘들어서 저러는 걸 거야.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완벽한 누나이자
교양 있는 아내의 가면을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제 가슴 속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주말이 되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프라이빗한 룸이 있는 제가 신경 써서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저와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남동생이 수줍은 얼굴로 한 여자의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매형. 이쪽은 제 여자친구예요. 인사해. 동생의 곁에 선 예비 올케는 한눈에 보기에도 참하고 싹싹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분고분한 태도로 깎듯이 인사를 건네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마저 상냥하고 예의가 발라 첫인상은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 옆에 앉은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넉살 좋게 사람들을 대하던 남편은 예비 올케가 들어온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M1 물잔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테이블 아래로 회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자리 배정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예비 올케가 겉옷을 벗어 정리하며 메고 있던 숄더백을 빈 의자 위에 내려놓는데 찰그랑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저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비 올케의 숄더백 지퍼고리에 낯익은 금속 장식이 달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분명 남편이 며칠 전 회사 화장실 세면대에 빠뜨려 잃어버렸다고 했던 바로 그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스케치하고 공방에 의뢰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맞춘 데다 남편의 영문 이니셜까지 작게 세공되어 있어 제가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내 남편의 이니셜이 박힌 세상에 하나뿐인 넥타이 핀이 왜 오늘 처음 보는 동생의 여자친구 가방에 매달려 있는 걸까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호흡이 가빠졌지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고 짐짓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예비 올게. 가방에 달린 그 장식 참 특이하고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니셜도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제 날카로운 질문에 방금 전까지 해맑게 웃고 있던 예비 올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흠칫 놀라며 황급히 손으로 장식을 움켜쥐더니 가방을 등 뒤로 숨기듯 끌어당겼어요. 이거요? 그냥 인터넷 빈티지 숍에서 구경하다가 예뻐 보여서 샀어요. 가짜 금속으로 만든 가품인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어색한 변명을 얼버무리는 그녀의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어 그 이니셜이 정확히 무엇인지 캐물으려던 찰나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웨이터, 여기 주문 좀 받을게요. 메뉴판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남편은 룸바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웨이터를 부르며 노골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과장된 행동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예비 올케의 창백해진 얼굴까지 그 모든 정황이 제 안의 의심을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를 찜찜하고 가시방석 같았던 식사가 끝났습니다.
동생은 분위기가 이상한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실없이 웃으며 옳게 챙기기에 바빴죠. 계산을 위해 룸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재킷이 의자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는 성격이 절대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저는 남편의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손에 잡혔고 펴보니 낯선 상호명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루나 부티크 와인바. 결제 일시를 확인한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며칠 전 평일 날짜, 그것도 남편이 회사에서 밤샘 야근을 한다며 새벽 2시가 다 되어 들어왔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한다던 사람이 왜 시 외곽에 있는 고급 와인바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와인을 마시고 결제를 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남편을 씻게 두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해지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거 해? 아이디 좀 알려줘봐. 동생은 누나가 자기 여자친구를 챙겨준다며 신이 나서 곧바로 예비 올케의 계정을 보내주었습니다.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최근 게시물들을 밤새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쇼핑, 필라테스 등 수많은 일상 사진을 스크롤하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배경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예비 올케가 와인잔을 들고 유혹적으로 미소 짓고 있는 셀카였죠. 장소 태그는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공간의 디테일을 놓칠 리가 없었죠. 인터넷에 영수증에 적힌 루나 부티크 와인바를 검색해 업체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독특한 벽면의 마감재, 시그니처와도 같은 화려한 샹들리에의 모양, 예비 올케의 사진 속 배경과 남편의 영수증에 적힌 그곳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그 사진을 업로드한 날짜 역시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와인바에서 결제를 했던 그날의 날짜와 정확히 같았죠. 가장 믿고 의지했던 다정한 남편, 그리고 내 분신 같은 동생의 순진한 약혼녀. 절대 엮여서는 안 될 이 두 사람이 사적으로 깊고 더럽게 얽혀 있다는 끔찍한 가설이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밤새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 간밤에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속이 어떻게 썩어 문드러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나갈게. 오늘 저녁엔 일찍 올 테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자. 다정하게 웃으며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등 뒤로 저는 서늘하고 매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불길하고 역겨운 상황이 제발 아주 우연히 겹친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단 1%는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 더러운 짓거리가 맞다면 저는 저 두 사람을 세상 끝까지 쫓아가 뼈와 살을 분리해버리겠다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독한 결심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동생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단순한 심증과 몇 가지 정황만으로 추궁했다가는 뱀처럼 교활한 저 두 인간이 오히려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며 빠져나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착하고 순진한 동생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완벽하고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완벽하게 감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남편이 출근차를 몰고 지상 주차장을 빠져나간 직후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주말에 낚시나 골프를 갈 때만 탄다며 남편이 애지중지 아끼던 그의 세컨드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남편이 혼자 탔다고 주장하던 그 차가 기록한 최근의 이동 경로들이었죠.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 홀로 선 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남편의 세컨드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주말에 골프나 낚시를 간다며 몰고 나가던 SUV 차량이었죠.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자 남편이 쓰던 낯선 방향제 냄새가 훅 끼쳐오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룸미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의 전원선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체 측면에 숨겨진 작은 마이크로 SD카드를 손톱으로 꾹 눌러 빼낸 뒤 도망치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작업방으로 달려가 제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차갑게 배어 나왔죠. 폴더를 열어 최근 일주일치 영상 목록을 확인하던 저는 곧바로 남편의 교활함에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출퇴근이나 마트에 다녀온 평범한 주행 기록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의 주행 영상들만 아주 교묘하게 이빨 빠진 것처럼 삭제되어 있었거든요. 보통 블랙박스는 용량이 꽉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쓰기가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특정 날짜의 영상만 없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날아간 설계 도면이나 캐드 파일을 살려내기 위해 전문가용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복구가 진행되는 그 수십 분의 시간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속으로 수백 번을 기도했지만 모니터 화면에 복구 완료 창이 뜨고 지워졌던 영상 조각들이 되살아난 순간 제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흐릿하게 복구된 야간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밤 남편의 차가 낯선 주택가의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더니 자그마한 수제 빵집 간판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의 여자가 내리는 장면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화질이 깨져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옷과 숄더백은 상견례 날 식당에서 보았던 예비올케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자는 차에서 내린 뒤에도 바로 가지 않고 열린 창문 너머로 운전석에 있는 남편을 향해 허리를 숙여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이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남편의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죠. 저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화면 속 빵집 간판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간판의 전화번호 일부를 인터넷 지도에 검색해 로드뷰를 띄운 순간 숨이 턱 막혀오며 꺽꺽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동생이 해벌쭉 웃으며 누나, 내 여자친구가 이번에 새로 구한 자취방 진짜 예뻐. 1층에 빵집도 있고 엄청 아늑해. 라며 휴대폰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역질 나는 불륜 정황이었죠. 심장이 예리한 칼에 수십 번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저는 컴퓨터 의자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져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동생인데 내 청춘을 다 갈아넣어 반듯하게 키워놓은 내 유일한 핏줄인데 그런 동생의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남편이란 작자가 어떻게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려 나약하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제겐 사치였습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거울을 보며 차갑게 눈물을 닦아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저 두 악마 같은 인간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할 뿐이라는 도끼가 뼛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흥신소나 다름없는 업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사설탐정 사무소를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어두컴컴한 탐정의 사무실에 마주 앉아 남편과 예비 올케의 인적사항, 직장 주소, 그리고 제가 밤새 수집한 와인바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이 두 사람 24시간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밀착 감시해 주세요. 꼬투리 하나라도 무조건 잡아오셔야 합니다. 제 서늘한 눈빛에 탐정도 혀를 내두르며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마감제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죠. 한참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을 이어가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카톡, 카톡. 화면을 슬쩍 내려다보니 탐정에게서 연달아 전송되어 온 수십 장의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클릭한 저는 그대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점심시간을 틈타시 외곽에서 만난 남편과 예비 올케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모자와 마스크를 푹 눌러 쓴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끈적한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허름한 무인 모텔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대낮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몰래 빠져나오고 예비 올케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핑계로 저렇게 둘이 몸을 섞으러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역겨운 미래 장면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팅룸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스튜디오 밖 길거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튀어나오려는 것을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아 간신히 참아냈죠. 내가 평생을 바쳐 희생하며 키운 동생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 그들이 나를 상대로 벌인 이 추악하고 더러운 연극에 피가 거꾸로 솟고 살이마저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로로 뛰어들어 택시를 잡아타고 그 모텔로 쳐들어가고 싶었어요. 방문을 걷어차고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패주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인내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쳐들어가 봐야 놀라서 변명이나 늘어놓을 테고 적당히 망신만 주고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고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짓밟아 주려면 지금은 참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님, 두 사람 지금 모텔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까지 대기하시고 각자 차 타고 흩어지는 장면까지 모조리 다 흠결 없는 증거로 찍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근처 건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얼굴에 연거푸 끼얹었죠. 거울 속에는 눈 화장이 번져 처참하게 망가진 여자가 서 있었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두 사람의 모텔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저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이성을 되찾기로 뼈에 사무치는 다짐을 했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던 그날, 저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철저하게 이성을 되찾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썰고 찌개를 끓이며 정갈한 아침상을 차리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다듬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이 뻔뻔하게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걸어 나왔죠.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된 줄도 모르고 남편은 평소처럼 제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맛있는 냄새. 여보, 나 오늘 저녁엔 진짜 일찍 올 테니까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사랑해. 그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당장이라도 찌개 냄비를 그 인간의 머리 위로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웃음을 지으며 그래요, 일찍 와요. 라고 완벽하고 구역질 나는 연기로 화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제 복수의 무대에서 저는 저들보다 훨씬 더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본격적인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과 신혼여행 등 결혼 준비를 상의하겠다며 동생이 예비올케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고급 과일 바구니와 디저트를 잔뜩 들고 온 예비올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콧소리를 내며 제게 살갑게 안겼습니다. 형님, 저번에 식사 자리에서 제대로 말씀도 못 나눈 것 같아서 오늘 놀러 왔어요. 집이 너무 예뻐요. 역시 인테리어 디자이너시라 다르네요. 그녀의 앵두 같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칭찬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고 겉으로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동생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 고민이라며 행복한 투정을 부렸고 저는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신혼여행 비행기는 무조건 비즈니스석으로 제가 끊어주겠다고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예비올케는 두 손을 모아쥐며 어머, 형님, 진짜요? 저희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형님 최고! 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남편 역시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우리 여보가 처남 끔찍하게 아끼잖아. 이번에 형님이 시원하게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라며 완벽한 매형이자 남편 행세를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참 수다가 무르익을 무렵 제가 주방에서 씻어온 큼직한 청포도와 과일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들 포크를 집어들고 과일을 먹기 시작했는데 예비올케가 탁자 위에 청포도를 가리키며 무의식 중에 동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오빠, 나 이 청포도 탱글쭉쭉이 좀 입에 쏙 넣어줘. 순간 거실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탱글쭉쭉이. 그 단어는 정확히 한 달 전부터 남편이 집에서 저에게 과일을 달라고 할 때나 밤에 침대에서 장난을 칠 때 갑자기 쓰기 시작했던 아주 기괴하고 해괴한 은어였거든요. 제가 무슨 그런 천박한 단어가 다 있냐고 질색을 하자
남편은 요즘 인터넷 맘카페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귀여운 애칭이라며 박박 우겨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만의 은밀한 성적 뉘앙스가 듬뿍 담긴 구역질나는 단어를 예비올케가 제 집 거실에서 무의식 중에 내뱉어버린 겁니다. 순간 포크로 과일을 집어 들려던 남편의 어깨가 흠칫하며 굳어버리는 것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차 싶은 표정으로 얼굴이 사색이 된 예비올케는 슬쩍 남편의 눈치를 살피더니 제가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쓰는 유행어인데 말실수했네요. 라며 허둥지둥 분위기를 수습하려 들었죠. 저는 그 미세하고 끔찍한 동공지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관찰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이 내 눈을 피해 뒤에서 몸을 섞는 것도 모자라 내 집 거실에서조차 은밀하게 둘만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그 아찔한 스릴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척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능청스럽게 웃어넘겼습니다. 어머,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재미있는 말을 쓰네요. 난 또 무슨 말인가 했지 뭐예요. 눈치 없는 제 남동생은 그저 신부의 엉뚱하고 귀여운 말실수라며 으이구, 넌 형님 앞에서도 그런 장난을 치냐? 하고 허허실실 웃어넘기더군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동생의 그 해맑은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말 그대로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미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애써 태연하게 빈 접시들을 챙겨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제가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싱크대 앞 벽면에는 거울처럼 매끄럽고 짙은 색의 고급 타일이 붙어 있었는데 그 타일 표면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묵묵히 접시를 닦던 제 눈에 타일 거울을 통해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찔한 장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제 남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찰나 소파 양끝에 떨어져 앉아 있던 남편과 예비올케가 소리도 없이 고개를 돌려 서로의 눈을 깊고 끈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짜릿했던 위기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두 사람의 눈빛에는 위험하고 음탕한 욕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턱짓으로 예비올케를 향해 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자 예비올케 역시 입술을 살짝 깨물며 은밀하게 눈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이 남동생의 순정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내 가정을 조롱하며 내 집 한복판에서 그 스릴 넘치는 쾌락을 즐기고 있다니. 도마 위에 놓여있던 과일 깎는 식칼을 집어든 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엄청난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뒤를 돌아 저 식칼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흐르는 물소리에 제 분노를 억지로 씻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관에 선 예비올케는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다정한 동생인 양 가증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친언니처럼 정말 잘 따를게요. 자주 놀러 와도 되죠? 남편은 그 곁에 서서 그럼 우리 여보가 처남댁 얼마나 예뻐하는데 조심해서 잘 가요. 라며 흐뭇한 미소로 완벽한 가족사진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그 두 악마가 앉아 희희낙낙하며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던 소파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명치 끝에서부터 시커먼 구역질이 목끝까지 왈칵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부여잡고 위장이 뒤틀릴 정도로 헛구역질을 하며 오늘 먹은 것들을 모조리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강렬한 위기감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내 동생은 저 뱀 같은 여자와 결혼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 것이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머리가 무섭도록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죠. 탐정이 확보해준 무인 모텔 출입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소송이나 파혼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말을 맞추고 우연히 마주쳐서 일적인 이야기를 하러 들어갔을 뿐이다. 혹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 장난친 것뿐이다라고 발뺌하며 오히려 저를 미친 의부증 환자로 몰아갈 여지가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그들의 더러운 속내와 끔찍한 계획이 낱낱이 담긴 그 어떤 핑계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직접적인 대화 내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내 거실에서 내 눈앞에서 보란 듯이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던 그 가증스러운 두 마리의 짐승. 저는 반드시 이들의 숨통을 단 한 번에 끊어놓을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피 맺힌 맹세를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겠다고 맹세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안방 침대에서 남편이 피곤하다며 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했죠. 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를 지나 남편의 서재로 조심스럽게 숨어 들어갔어요. 서재 문을 닫고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켠 채 방 안을 둘러보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만났을 때 그가 스치듯 해준 섬뜩한 조언이 제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집요하리만치 본인만의 가장 안전한 공간에 별도의 통신 수단을 숨겨둡니다. 특히 차 안이나 서재는 1순위죠.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서재의 책장과 책상 서랍, 심지어는 서류철 사이사이까지 그야말로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의 이중 공간도 확인하고 오래된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까지 다 훑어보았지만 의심스러운 물건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차 어딘가에 숨겨둔 건가?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 타들어갈 무렵 제 시선이 책장 맨 아래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보던 먼지 쌓인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죠. 그런데 그 칙칙한 책들 사이에 뜬금없이 낡고 두꺼운 영안사전 한 권이 덩그러니 꽂혀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 사전을 그것도 전공 서적 사이에 꽂아둔단 말입니까? 의아한 마음에 무심코 사전을 집어든 저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 두꺼운 사전의 무게가 마치 속이 텅 빈 상자처럼 너무나도 가벼웠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표지를 열어젖힌 순간 저는 헛숨을 들이켜며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놀랍게도 종이 속이 네모 반듯하고 정교하게 파내어진 사전 안쪽 공간에 케이스조차 씌워지지 않은 지문투성이의 검은색 스마트폰이 다리를 튼 뱀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치밀하고 소름 끼치는 은닉처였죠. 저는 차가운 금속성의 그 세컨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끝으로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숫자,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잠금 화면이 나타났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머리를 굴려 남편이 설정했을 만한 번호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본인 생일, 제 생일, 결혼기념일. 당연하게도 모두 실패였습니다. 그때 며칠 전 동생이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실없이 웃으며 했던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죠. 누나, 나 예비 올케랑 궁합 봤는데 천생연분이래. 신부 생년월일이 나랑 아주 찰떡같이 맞는다네. 라며 자랑스레 읊어주던 예비 올케의 생년월일 팔자리. 설마 하는 마음에 속는 셈 치고 그 여자아이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조합해 비밀번호 창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찰칵! 소름 끼치게도 화면의 잠금 장치가 단 한 번에 풀리며 메인 화면이 열렸습니다. 내 남편의 가장 은밀한 비밀 금고 번호가 그 어린 상간녀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똑똑히 증명하고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숫자 알림이 수십 개나 떠 있는 노란색 비밀 메신저 앱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앱을 터치해 대화방을 연 순간 저는 시야가 붉게 물드는 듯한 끔찍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에는 감히 두 눈 뜨고는 볼 수조차 없는 두 사람의 노골적이고 더러운 음담 패설이 수천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모텔에서 자기가 입었던 그 속옷 진짜 미치겠더라. 오빠 내일도 낮에 시간 뺄 수 있어? 쭈쭈비 먹고 싶은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저급한 대화들 사이사이에는 모자이크조차 없는 두 사람의 난 뜨거운 나체 사진과 침대 위에서 뒹구는 영상들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을 억지로 참아가며 대화 내용을 스크롤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던 저는 결국 무릎을 꺾고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악마 같은 사기극이었습니다. 예비 올케가 남편에게 보낸 장문의 메시지에는 내 동생을 돈줄이자 안전한 호구 새끼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했거든요. 오빠, 나 그 호구랑 결혼해서 대기업 연구원 아내로 편하게 살 거야. 오빠가 뒤에서 계속 스폰해주면 우리 완벽하잖아. 키읔키읔키읔. 그 역겨운 계획에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한술 더 떠 악마 같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처남 월급은 내가 다 쥐고 흔들어. 그리고 우리 마누라, 걔가 일밖에 모르는 돈 벌어오는 기계잖아. 내가 어떻게든 구슬려서 내 명의로 재산 빼돌릴 테니까 나중에 그걸로 자기 상가 하나 차려줄게. 나를 평생 돈이나 벌어다 바치는 멍청한 일개미 취급하고 내 동생을 평생의 호구로 올가매어 자신들의 더러운 불륜 자금으로 쓰겠다는 끔찍한 모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토록 밑바닥까지 악랄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서재 바닥을 적셨고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쳐도 턱 막힌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운 내 동생의 인생이, 내가 피땀 흘려 일군 내 가정이 저버러지만도 못한 쓰레기들의 비웃음거리였다는 사실에 영혼마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이성을 잃으면 저들의 그 역겨운 계획대로 놀아나는 것뿐이야.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기어코 정신을 가다듬은 저는 주머니에서 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띄워진 그 악마 같은 대화 내역 가운데 동생과 저를 조롱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한 모든 메시지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하기 시작했죠. 수천 개의 메시지를 일일이 위로 올리며 찍고 또 찍는 기계적인 작업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눈이 뻑뻑하게 말라가고 손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덧 창밖으로 푸르스름하게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하고 촘촘한 증거의 그물망을 제 폰 안에 완성해냈습니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 저는 세컨드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제 옷소매로 지문까지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영안사전의 빈 공간 속에 감쪽같이 다시 숨겨두고 책장에 꽂아두었죠.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재의 공기를 차갑게 굳혀둔 채 저는 방문을 나섰습니다. 살짝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침대의 대자로 뻗어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다정하게 내 볼에 입을 맞추던 저 남자의 뱃속에 얼마나 새까맣고 구역질 나는 구더기들이 끓고 있는지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밤새 찍은 모든 증거 사진을 이중 암호가 걸린 저만의 개인 클라우드에 전송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저 오만하고 가증스러운 두 마리의 짐승을 단 한 번의 칼춤으로 완벽하게 파멸시킬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이들을 영원히 파멸시킬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쥔 저는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터오는 푸르스름한 창밖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억누른 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가장 잔인하고 처절하게 복수할 방식을 계산하고 있었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동생이 다니는 대기업 연구소로 뛰어들어가 동생의 멱살을 잡고 이 모든 더러운 사실을 낱낱이 폭로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제 동생은 너무나도 착하고 심성이 순진에 빠진 녀석이었습니다. 만약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 사실을 터뜨린다면 뱀처럼 교활한 예비 올케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면 마음 약한 동생이 그 가증스러운 변명에 속아 넘어가 버릴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었죠. 게다가 남편 역시 제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비는 척하면서 뒤로는 교묘하게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의부증 환자 취급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남몰래 조용히 덮어두듯 파혼과 이혼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동생이 며칠 뒤로 잡아둔 양가 가족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거짓된 앞날을 축복하는 바로 그 화려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더러운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려 다시는 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매장해 버리겠다고 저는 서늘하게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치밀한 타임라인을 세우고 곧바로 서초동에서 독종으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결제한 뒤 변호사 책상 위에 제가 밤새 클라우드에 백업해 둔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았죠. 수많은 불륜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조차 사진과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더니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들의 행각은 악랄하고 역겨웠습니다. 변호사님, 저 짐승만도 못한 새끼가 제 피 같은 재산에 단 1원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묶어주세요. 속옷 한 장 못 건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겁니다. 제 부탁에 변호사는 곧바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필요한 범위의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고
남편과 상간녀인 예비올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도 신속하게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방어막이 제 뒤에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새벽 시간, 서재에 홀로 앉아 은밀하고도 독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며칠 밤낮을 잠복하며 찍어온 선명한 무인 모텔 출입 사진들, 그리고 서재의 비밀폰에서 확인한 그들이 내 동생을 돈줄 호구라 조롱하며 내 재산까지 빼돌리려 모의한 끔찍한 카톡 캡처본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날짜와 시간 순으로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최고급 인화지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고화질로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징징거리는 프린터 소리와 함께 사진 속 두 사람의 얽힌 몸뚱이와 천박한 메시지들이 컬러로 선명하게 출력되어 나올 때마다 시커먼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잉크 냄새를 맡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 그 더러운 종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분류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조작이다, 오해다라며 부정하거나 발뺌할 수 없도록 두 사람의 동선과 시간대까지 꼼꼼하게 메모를 붙여가며 정리된 수백 장의 증거 자료들. 저는 그 서류들을 백화점 VIP실에서나 쓸 법한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금박 서류 봉투 2개에 정갈하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겉보기엔 귀한 예물 목록이나 강남 아파트 집문서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그 우아한 봉투들은 상견례의 날 양가 가족들 한가운데서 무자비하게 터뜨릴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시한폭탄으로 완성되었죠. 복수 준비가 제 손안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착착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남편 앞에서 평소보다 더욱 다정하고 살뜰한 완벽한 아내 연기를 소름 끼치도록 훌륭하게 펼쳤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차려 대령하고 출근하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여보, 오늘 하루도 힘내. 내가 항상 당신 편인 거 알지? 하고 화사하게 웃어주었죠. 내 속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잿더미가 된 것도 모른 채 남편은 그 가증스러운 입술로 제 볼에 뽀뽀를 하며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일찍 올게 사랑해. 라며 자신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운명의 상견례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남편과 예비올케는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라 믿는 듯 더욱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두 사람은 주말마다 혼수를 보러 간다며 동생을 앞세워 우리 집에 들러서는 내 앞에서도 더욱 뻔뻔하고 화사하게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예비부부와 듬직한 매형 행세를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 역겨운 총극 속에서 저는 동생의 결혼 예물과 혼수 준비를 열성적으로 돕는 척하며 예비 사돈댁과도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견례 장소에서 정면으로 맞붙을 그들의 성향을 미리 완벽하게 파악해 두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통화를 거듭할수록 예비올케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물질적 허영심에 깊이 찌들어 있는 선물 중에 최악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업계에서 잘 나가는 인테리어 회사 대표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까지 더해 우리 집안의 재력이 상당히 넉넉하다는 사실을 이리저리 떠보며 확인하더니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유 사돈, 우리 귀한 딸이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좋아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앤 거 아시죠? 딸 가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신랑 쪽에서 가전이나 가구는 죄다 유럽산 최고급으로 해와야 체면이 서죠. 심지어는 대놓고 요즘은 신혼집 명의가 제일 중요하대요.
강남권의 30평대 아파트로 번듯하게 장만해서 우리 딸이랑 사위 공동 명의로 딱 올려주시면 우리 쪽에서도 섭섭지 않게 혼수 좀 보탤게요. 라며 아나무인 격인 요구들을 서슴지 않았죠. 수화기를 쥔 제 손이 분노로 파들파들 떨리고 속으로는 피눈물이 역류했지만 저는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훌륭하고 귀한 따님을 저희 집안에 주시는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드려야죠. 혼수부터 신혼집 명의까지 저희 쪽에서 최고로 아쉬움 없이 다 넉넉하게 맞춰드릴 테니 상견례 날 기분 좋게 뵙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기꺼이 그 무리한 요구들을 다 들어줄 것처럼 호구같이 굴자 예비 사돈댁의 수화기 너머에서는 숨길 수 없는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들의 더러운 기대감은 이미 하늘 끝까지 최고조로 팽창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미친 짓거리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 남동생은 하나뿐인 누나의 전폭적이고 헌신적인 경제적 지원에 감동하여 결국 붉어진 눈시울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누나, 나 진짜 연구소에서 뼈 빠지게 벌어서 누나한테 평생 효도할게. 내 월급에 예비 장인어른 요구를 다 맞춰주기 벅찼을 텐데 누나가 이렇게 억소리나게 나서줘서 내 체면이 확 산다. 진짜 고마워, 누나. 저를 와락 끌어안는 멍청할 정도로 착한 동생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녀석의 넓은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내 동생.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곧 이 모든 쓰레기 같은 거짓말이 산산이 부서지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누나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윗입술을 꾹 깨물며 속으로 그렇게 수백 번을 응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상견례를 하루 앞둔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고요한 거실로 나와 내일 입고 갈 티끌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새까만 검은색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어 식탁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입고 갈 상복처럼 짙은 그 원피스 아래 식탁 위에는 제 분노와 피눈물이 꾹꾹 눌러 담긴 빵빵하고 무거운 증거 서류 봉투 2개를 나란히 올려놓았죠. 전신 거울 앞에 선 저는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핏기가 가신 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눈물기 하나 없는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수년간 피땀 흘려 정성껏 닦아놓았던 이 완벽해 보이던 가짜 세상이 한번 아주 요란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참혹한 잔해 속에 깔려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숨통이 끊어지는 것은 결코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일 그 지옥불에 타 죽을 주인공은 내 피부치를 기만하고 겁없이 나를 조롱했던 저 오만하고 역겨운 2마리의 짐승들이 될 테니까요. 가면을 완벽하게 쓴 채 복수의 모든 세팅을 마친 다음 날 점심. 저는 마침내 양가 가족과 2마리의 짐승이 모이는 상견례 당일 남편을 먼저 약속 장소로 보내고 거울 속 저 자신에게 서늘한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 결연하고도 묵직한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집을 향해 문을 나섰습니다. 결연한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인 시내 최고급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정갈한 개량 한복을 입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내내 제 심장은 차갑고도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묵직한 미닫이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자수가 놓인 병풍과 값비싼 동양난으로 장식된 널찍한 VIP 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벌써부터 상석을 꿰차고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던 예비 사돈댁 부부는 저를 보자마자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아는 체를 했죠. 아유, 사돈 오셨네. 회사가 많이 바쁜가 봐요? 우리가 한참을 기다렸네. 말 끝에 교묘하게 가시가 돋친 예비 올케 어머니의 첫인상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혔네요. 다들 일찍 오셨군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1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요리들이 끊임없이 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구절판부터 모락모락 김이 나는 신선로, 금가루가 뿌려진 전복구이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밥상이 차려졌죠. 하지만 그 비싼 음식들이 무색하게도 예비 사돈댁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천박하고 속물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워낙 인물도 좋고 똑똑해서 사실 선자리가 줄을 섰었어요. 판검사 집안에서도 만나자고 난리였는데 사위가 어찌나 쫓아다니며 정성을 들이는지 우리가 특별히 허락한 겁니다. 예비 올케의 아버지는 술잔을 비우며 쉴 새 없이 자기 딸이 얼마나 흠없고 귀한 존재인지 떠벌렸습니다. 동시에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을 은근슬쩍 들먹이며 그래도 부모 없는 집안이라 걱정했는데 누나가 돈은 꽤 만지나 보니 다행이네요. 라며 노골적으로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했죠.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편은 아주 점잖고 능력 있는 매형 행세를 하며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저희 처남이 진짜 진국입니다. 제가 보증하죠. 남편이 넉살 좋게 맞장구를 칠 때마다 맞은편에 앉은 예비 올케와 찰나의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어른들 몰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며 짜릿함을 즐기는 그 구역질 나는 텔레파시. 그들은 이 긴장감 넘치는 상견례 자리조차 자신들의 은밀한 스릴을 위한 완벽한 무대로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남동생은 그저 사랑하는 여자와 이 든든한 가족들이 하나가 된다는 벅찬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듬직한 남편이 될게요. 멍청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예비 사돈어른에게 깎듯이 두 손으로 술을 따르는 동생의 콧잔등에는 기분 좋은 땀방울까지 맺혀 있었죠. 그 순진하고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려면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사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오르며 방 안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예비 올케의 아버지가 갑자기 헛기침을 크게 두어 번 하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돈, 내가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어야겠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오만방자한 목소리로 요구를 던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 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귀한 딸 내어주는데 신혼집 명의는 무조건 우리 딸이랑 공동 명의로 해주셔야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아니면 우리 딸 절대 시집 못 보냅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이 결혼 당장이라도 파혼도 불사할 생각이니 그리 아세요. 말이 좋아 요구지. 이건 대놓고 내놓으라는 천박한 협박이었습니다. 예비 사돈댁 부부는 제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렸고 예비 올케 역시 고개를 숙인 채로 입가에 묘한 승리의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죠. 순간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남동생은 당황하여 저와 예비 사돈 어른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 사돈 어른. 당연한 말씀을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저희 유일한 핏줄이 결혼하는데 그깟 아파트 명의가 대수겠어요. 제 긍정적인 대답에 예비 사돈댁 부부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지며 숨길 수 없는 환희가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제 옆자리에 둔 가죽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세 식구가 될 예비 올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 값비싼 예물 서류를 2가지 준비해 왔거든요. 제 입에서 값비싼 예물 서류라는 단어가 나오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 손끝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얼굴에는 탐욕의 화색이 선명하게 돌았고 남편과 예비 올케 역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가방 안에서 빵빵하게 채워진 두툼한 금박 서류 봉투 2개를 꺼내어 넓은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봉투가 상에 놓이자 예비 올케의 눈동자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신선로와 갈비찜이 놓인 테이블 중앙으로 2개의 봉투를 쓱 미끄러지듯 밀어주었죠. 봉투가 예비 사돈댁과 예비 올케의 바로 눈앞에 멈춰 선 순간 저는 여태껏 얼굴에 덮어쓰고 있던 사람 좋은 미소의 가식을 단숨에 싹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온도를 영하로 뚝 떨어뜨릴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귀한 딸이 시집 오는데 당연히 공동명에 해드려야죠. 한 박자 뜸을 들인 뒤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섬뜩하게 맞추며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댁의 딸이 제 남편이랑 밤마다 몸 섞으며 바람난 거 알고 계십니까? 제 입에서 튀어나온 폭탄 같은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예리한 칼날처럼 베어버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처음 3초간 예비 사돈댁 부부는 제 충격적인 말을 질 나쁜 농담으로 알아들었는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난기 하나 없이 오직 살기만을 가득 담아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제 차가운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순식간에 잿빛으로 사색이 되어가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였죠. 챙그랑 제 폭탄 발언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손에서 쇠젓가락이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곁눈질로 본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맞은편의 예비 올케 얼굴은 유령처럼 완벽하게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남동생은 토끼 눈을 하고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지금 무슨 소리야?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그런 끔찍한 농담을 해? 누나 미쳤어? 동생은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떻게든 이 미친 분위기를 수습해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단호한 손짓으로 예비 사돈댁 부부 앞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님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다름 아닌 예비 올케였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미친 듯이 지진을 일으키더니 이내 짐승처럼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로 상체를 날렸습니다. 아, 안 돼. 건드리지 마요. 그녀는 어떻게든 그 봉투를 낚아채 없애버리려 미친 듯이 돌진했지만
저는 그녀보다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제가 확 낚아챈 봉투의 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한 뒤 넓은 테이블 위로 내용물을 시원하게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차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 안에 억눌려 있던 진실들이 화려한 한정식 밥상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수십 장의 고화질 모텔 출입 사진들, 서재의 비밀폰에서 확인한 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노골적인 애정 대화 캡처본들, 그리고 내 동생을 돈줄이라 부르며 조롱하고 희희낙낙하던 카톡 대화 캡처본들이 쏟아진 갈비찜 국물과 전복 구이 위로 화려하고 처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얼음 기둥처럼 굳어버린 예비 사돈댁 부부를 향해 밥상 위를 뒤덮은 수십 장의 더러운 증거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공동 명의는 이 사진들부터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도 딸내미 팔아먹을 자신 있으시면 그때 다시 청구하시죠. 제 싸느라고도 무자비한 일갈이 좁은 룸 안을 폭풍처럼 휘감았습니다. 제가 던진 서늘한 폭탄 발언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찰나의 끔찍한 정적을 깨고 예비 사돈댁 부부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 밥상 위로 흩뿌려진 수십 장의 사진들로 향했죠. 떨리는 손으로 전복 구이 접시 옆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든 예비 올케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금지옥 옆 곱게 키웠다던 자기 딸이 제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무인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을 잇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던 그녀의 시선이 이번에는 카톡 대화 캡처본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시댁이 될 집안을 향해 쏟아낸 호구, 돈줄, 스폰 같은 저급하고 천박한 단어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경악에 찬 비명을 지른 예비 올케의 어머니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눈을 뒤집더니 뻣뻣하게 굳은 뒷목을 부여잡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강남 아파트 공동 명의를 부르짖던 예비 사돈 어른은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내를 안고 바닥을 뒹굴며 처참하게 울부짖었죠.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남편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안 돼. 보지 마. 이거 다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그는 쏟아진 갈비찜 국물에 무릎이 젖는 것도 모른 채 미친 사람처럼 허둥지둥 사진들을 주워 담으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공포와 충격에 이미 다리에는 힘이 완벽하게 풀려버린 상태였죠. 테이블 위에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던 남편은 결국 허우적대다 의자와 함께 뒤로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처참하게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저는 피식 차가운 조소를 흘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자의 밑바닥이 저토록 얄팍하고 찌질했다는 사실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넋을 놓고 있던 제 남동생. 동생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국물이 묻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뚜렷한 얼굴, 그리고 촬영 날짜까지 명확히 확인한 동생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자와 친형처럼 따랐던 매형이 뒤에서 벌인 역겨운 짓거리를 깨달은 동생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 개새끼들아. 순간 남동생의 입에서 한 마리 짐승의 포효 같은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수십만 원짜리 요리들이 가득 놓여있던 거대한 한정식 밥상을
두 손으로 잡고 그대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화려했던 도자기 그릇들이 박살나며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국물과 불륜 증거 사진들이 온통 뒤엉켜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동생은 바닥에 나자빠져 덜덜 떨고 있는 남편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동생은 남편의 멱살을 거세게 틀어쥐고 그대로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평소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만큼 순하고 착했던 녀석은 더 큰 일을 만들지 않으려 이를 악문채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죠. 그 사이 예비 올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제 동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오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다 오해야. 오빠 매형이 억지로 날 협박해서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싹싹 비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남동생은 벌레를 보듯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더러운 년아. 넌 오늘부로 끝이야. 단호한 동생의 한마디에 예비 올케는 결국 절망 어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를 뚜벅뚜벅 걸어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 남편의 등 위로 제가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온 서류를 차갑게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 접수 중이야. 남편 명의 재산에는 필요한 보전 조치도 신청해뒀으니까 재산을 몰래 빼돌릴 생각은 하지 마. 속옷 한 장 없이 맨몸으로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나 해. 이 쓰레기야. 바들바들 떠는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일갈한 저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끄끄대며 오열하는 동생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비명과 욕설, 울음소리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된 식당 룸을 등진 채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꼿꼿하고 당당하게 그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그 완벽한 지옥 속에 저 역겨운 짐승들을 영원히 가둬둔 채로 말이죠. 그날 이후의 일들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쾌하고 자비 없이 흘러갔습니다. 남동생은 그 길로 당장 파혼을 통보하고 예비 올케가 동생의 집에 남겨두고 갔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모조리 검은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본가 마당에 그 쓰레기 봉투들을 보란듯이 내던져버리며 그 끔찍하고 더러운 인연을 미련 없이 싹둑 끊어버렸죠. 저는 업계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앞세워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각각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1년 내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조여나갔죠.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불륜 사실은 회사에도 알려졌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남의 예비 신부와 바람이 났다는 더러운 꼬리표를 달고 남편은 결국 직장에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상간녀인 예비 올케의 결말도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 파혼과 상간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강사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버려 사회적으로 완벽한 매장을 당했죠. 한정식집에서 그렇게 콧대를 높이며 강남 아파트를 운운하던 예비 사돈댁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동네 미용실과 상가에 딸의 파혼과 추악한 불륜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고개조차 들기 어려워진 두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건 직장도 잃고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과 위자료 폭탄을 맞은 그 두 마리의 짐승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바닥을 뒹구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물어뜯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전해 들으며 저는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배신과 분노의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의지하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상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동생은 그 일로 사람 보는 눈이 한층 더 깊어졌고 업무에 매진한 덕분에 최근 회사에서 특진까지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탄탄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고 찬란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 그들의 배신을 알았을 때는 제 세상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비극이 생기는지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지옥 같던 분노의 시간은 우리 남매를 껍데기만 남은 가짜 행복에서 벗어나게 해준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예방주사였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저희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치워낸 깨끗한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두 번 다시 저런 기만과 거짓은 없을 겁니다. 저는 제 곁에 남은 소중한 진짜 내 사람을 지키며 앞으로도 거침없이 제 행복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갈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는 부디 진짜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